60여 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어요. 매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시계 바늘이 그 자리를 가리키면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어김없이 회사 서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제 눈엔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날 혼자 집에 있을 때 마침내 그 봉투를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뜯어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제 이름이 도둑맞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이 제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실을 파헤칠수록 더 끔찍한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40년을 키운 아들과 3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저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는 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과연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등골이 오싹해지실 거예요. 이 모든 게 정말로 제게 일어난 일이니까요. 저는 김순희입니다. 올해 66세가 됐어요. 아들 내외와 함께 이 집에서 산 지도 벌써 3년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은 똑같았어요. 6시 반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베란다 화분들 돌보기, 장미꽃에 물 주고 고추 모종 살펴보고 그냥 평범한 할머니의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매월 15일만은 뭔가 달랐습니다. 정확히 오전 10시 30분이면 어김없이 현관 초인종이 울렸거든요. 등기우편이 왔어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서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정확했어요. 분 단위로 똑같은 시간에 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첫 번째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배달하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평소 택배 가져다 주는 분과는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 아저씨 표정이 묘하게 당황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제 이름을 확인할 때도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이름인 것처럼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러면서도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며느리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바로 현관으로 나왔어요. 마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저보고는 들어가 계시라고 하면서 본인이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배달하는 분한테 뭔가 재촉하는 듯한 손짓도 보였고요. 며느리는 그 봉투를 받자마자 곧장 안방 옆 서재로 들어갔어요. 거실 테이블에 잠깐이라도 두는 법이 없었어요. 마치 제가 보면 안 되는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15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등기 배달, 며느리가 바로 서재로 사라지기.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네 번째 15일에 우연히 봤습니다. 제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며느리가 그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에 항상 밝게 웃던 며느리가 그때만큼은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아니,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꼭 껴안고 있더라고요. 마치 소중한 보물을 지키는 것처럼, 아니면 위험한 것을 안고 있는 것처럼. 다섯 번째 15일이 됐을 때는 제가 일부러 현관 근처에서 기다려봤어요. 청소한다는 핑계를 대고 현관 앞 타일을 닦으면서요.
10시 25분쯤 됐을 때였어요. 아직 초인종도 안 울렸는데 며느리가 벌써 현관문 쪽으로 와 있었어요. 마치 시간을 재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히 10시 30분에 초인종이 울렸고 이번엔 또 다른 배달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뭔가 어색한 표정이더라고요. 평범한 등기 배달이라면 저렇게 긴장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나가서 받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재빨리 제 앞으로 나와서는 회사 서류라서 본인이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온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내용이 복잡해서 제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복잡하다고요?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저를 바보 취급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때 며느리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봉투를 받아들면서 손끝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왜 떨까요? 단순한 회사 서류를 받으면서 왜 떨어야 할까요? 며느리는 역시 그 봉투를 들고 서재로 사라졌는데 이번엔 문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어요. 쾅 하고 마치 뭔가를 차단하려는 것처럼.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서 물어봤어요. 요즘 회사에서 집으로 서류를 보내는지 매달 15일마다 오는 그 등기 말이에요. 아들이 젓가락 든 손을 멈추더라고요. 한 3초 정도 그냥 가만히 있더니 그냥 계약서 같은 것들이라고 하더군요. 회사 규정상 집으로 받는 게 있다고. 그런데 왜 매번 시간이 똑같냐고 물어봤더니 배송업체 스케줄이 그렇게 잡혀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좀 더 빨리 말하는 것 같고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매달 15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봉투, 떨리는 손, 서둘러 서재로 사라지는 며느리, 그리고 제 눈을 피하는 아들. 6번째 15일이 다가왔을 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며느리가 아침 일찍 친정에 간다면서 오전 9시에 집을 나섰거든요. 평소에는 10시쯤 나가는데 왜 이렇게 일찍일까? 10시 30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혼자 집에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가서 받았습니다. 배달하는 분이 제 이름을 확인하고 도장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봉투를 받아들었는데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A4 크기보다 조금 작은 갈색 봉투였는데 꽤 묵직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을 봤어요. 대한종합법무법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법무법인이요? 아들 회사는 건설회사인데 왜 법무법인에서 보내는 거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거였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급하게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봉투를 앞치마 안에 숨겼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와서는 혹시 등기 안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올 예정인 게 있다면서요. 그때 며느리 표정을 똑똑히 봤어요. 뭔가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그 봉투를 찾지 못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직 안 왔다고. 며느리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기다리겠다고 저보고는 낮잠 자라고 하더군요. 제가 방으로 들어간 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숨겨둔 봉투가 자꾸 무게를 더해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그 봉투를 볼 때마다 두려워했던 이유를. 마치 뭔가 들킬까봐 무서워하는 그런 눈빛이었다는 걸. 그날 오후 며느리가 마트에 간 사이에 저는 그 봉투와 마주 앉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갈색 봉투. 만져보니까 종이가 두꺼웠어요. 일반 편지 봉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뭔가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발신일란을 다시 봤어요. 대한종합법무법인. 주소도 적혀 있더라고요. 서울 강남구 어쩌고저쩌고.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지 궁금했어요. 뜯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제 이름으로 온 우편물인데 왜 이렇게 망설여질까요? 하지만 뜯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아들이 저한테 숨기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알게 될 테니까.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 모서리를 따라 천천히 찢기 시작했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어요. 마치 뭔가 금기를 어기는 것 같은 그런 소리. 안에서 서류들이 나왔어요. A4 용지 여러 장이었는데 맨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 제목이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위임장. 제가 언제 누구한테 뭘 위임했다는 거죠? 자세히 읽어봤는데 위임자는 김순희, 그러니까 저였고 수임자는 김민수. 김민수가 누군가 했더니 우리 아들 이름이었어요. 위임 내용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일체의 업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부동산 거래요? 저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이 있었나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제가 찍지도 않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 인감 도장과 똑같이 생겼는데 저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두 번째 서류를 봤습니다. 이번엔 은행 대출 관련 서류였어요. 신용대출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는데 신청인은 역시 김순희. 저였어요. 대출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5천만 원을 대출 받았다고요? 저는 은행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승인이 됐다고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대출 실행일이 지난달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난달 15일. 그날도 등기가 왔던 날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서류들을 계속 봤습니다.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서류, 심지어 생명보험 가입서까지. 생명보험 가입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험 가입자는 김순희, 보험금은 3억 원, 수익자는 김민수. 우리 아들이었어요. 저를 피보험자로 해서 3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가입일을 보니까 석 달 전이었어요. 바로 이 등기 우편들이 오기 시작한 시점과 비슷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어요. 이게 뭐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제 명의로 대출도 받고 부동산 거래도 하고 생명보험까지 가입하고.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서류를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의료진단서였거든요. 김순희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견서라고 적혀 있었는데 제가 언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소견 내용을 보니까 더 놀랐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인지능력 저하, 기억력 감퇴, 판단력 흐림. 치매요? 저한테 치매가 있다고요? 저는 아직 정정해요.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진단서가 제 이름으로 나와 있는 거죠? 진단병원 이름을 봤어요. 성모병원 신경과. 진단일은 2달 전이었어요. 2달 전에 저는 어디 갔었나 생각해 봤어요. 특별히 병원에 간 기억은 없는데. 아, 맞다. 그때 며느리가 같이 쇼핑 가자고 해서 백화점에 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잠깐 들릴 곳이 있다면서 저를 어떤 건물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했었죠. 혹시 그때였나요? 제가 로비에서 기다리는 사이에 저 몰래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만든 건가요? 아니면 정말 제가 모르는 사이에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받게 한 건가요? 서류들을 다시 한번 쭉 훑어봤어요. 위임장, 대출 신청서, 부동산 계약서, 생명보험 가입서, 의료진단서. 모든 서류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전부 제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매 진단서로 제가 판단력이 없다고 증명하고, 그래서 아들이 대신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권한으로 제 명의로 대출도 받고 부동산도 거래하고, 심지어 저를 피보험자로 해서 거액의 생명보험까지 가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저한테 숨기고 있던 일이었던 거예요. 제 이름을 도둑맞았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갑자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됐어요. 왜 등기를 저한테 보여주지 않았는지, 왜 며느리 손이 떨렸는지, 왜 아들이 제 눈을 피했는지. 그들은 저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제 신용으로, 제 목숨까지 담보로 해서.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고 하는데 맨 아래 숨어있던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손으로 쓴 메모였는데 내용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 달까지 추가 대출 2천만 원 더.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사고 필요. 병원 쪽에서는 치매 진행 상태로 진단서 추가 발급 가능하다고 함. 자연스러운 사고라고요?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라고요? 이 말은 결국 저를 쪽지를 든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흔들려 보였어요.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모든 서류를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쪽지가 떠올랐어요. 자연스러운 사고가 필요하다는 그 끔찍한 글씨.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6시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나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더군요. 컨디션이 안 좋다고요? 저는 멀쩡한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혹시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 아닐까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서재를 조사해 봤습니다. 며느리가 마트 간 사이에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어요. 책장 뒤쪽, 서랍 안쪽, 컴퓨터 주변까지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컴퓨터 책상 서랍 맨 아래쪽에 숨겨둔 파일이었어요. 안에는 제가 본 것과 비슷한 서류들이 더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날짜가 달랐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매달 15일마다 온 서류들이었던 거예요. 첫 달에는 단순한 위임장이었어요. 그 다음 달엔 은행 계좌 개설, 그 다음엔 신용카드 발급. 점점 규모가 커지더라고요. 네 번째 달엔 첫 번째 대출, 다섯 번째 달엔 부동산 계약, 여섯 번째 달엔 생명보험. 그리고 지난달엔 제가 본 그 섬뜩한 계획서까지. 이게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예요. 파일을 더 뒤져보니까 제가 모르는 통장도 나왔어요.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계좌인데 잔고를 보니까 8천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8천만 원이요. 제가 언제 이런 돈을 만졌다는 거죠. 거래 내역을 봤더니 대출금이 입금되고 며칠 후에 다른 계좌로 출금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 출금되는 계좌는 우리 아들 명의더라고요. 결국 제 명의로 돈을 빌려서 아들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집이 있다는 거였어요. 부동산 계약서를 보니까 제가 경기도 어디선가 아파트를 샀다고 되어 있었어요. 가격이 6억 원이었는데 전액 대출로 샀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6억 원짜리 집을 제가 샀다고요? 저는 그 동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계약서 뒤쪽을 보니까 또 다른 계약서가 붙어 있었어요. 바로 그 집을 전세로 내놓은 계약서였어요.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이더라고요. 아, 이제 알겠어요. 제 명의로 집을 사고 그 집을 전세로 내놔서 보증금을 받은 다음 그 돈으로 또 다른 일을 벌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대출금은 제가 갚아야 하는 거고요. 이 모든 게 저 몰래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서류들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나오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이렇게 큰 일을 저 몰래 벌이다니. 그날 오후에 아들이 일찍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며느리와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낮춰서 이야기하길래 제가 방에서 귀를 기울여 봤어요. 들리는 건 몇 마디 안 됐지만 심상치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말, 그리고 이번 달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말. 이번 달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요? 오늘이 9월 23일인데 이번 달이 끝나려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해결이라는 게 혹시 저와 관련된 일인 건 아닐까요? 저녁 먹을 때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밥을 다 먹고 나면 설거지는 하지 말고 쉬라고 하더군요. 평소에는 제가 설거지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왜 갑자기? 혹시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잠든 후에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어요. 며느리 핸드폰이 소파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이 켜져 있더라고요. 메시지가 와 있었나 봐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어요. 병원 쪽에서 연락 왔음.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준비 완료. 다음 주 화요일이면 9월 30일이에요. 이번 달 마지막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준비가 완료됐다고요? 혹시 이게 그 치매 진단서와 관련된 일인 걸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의 준비인 걸까요? 핸드폰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일찍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면서 저녁 준비는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나간 후에 저는 다시 서재로 갔어요. 이번엔 더 자세히 뒤져보려고요. 컴퓨터를 켜봤더니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몇 가지 시도해 봤는데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 옆에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펼쳐보니까 날짜별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9월 15일 마이너스 마지막 서류 발송 완료. 9월 20일 마이너스 병원 최종 확인. 9월 25일 마이너스 보험사 접촉. 9월 30일 마이너스 디데이. 디데이라고요? 9월 30일이 바로 화요일이에요. 그 문자 메시지에서 말한 그날. 수첩을 더 뒤져보니까 다른 메모들도 있었어요. 사고는 자연스럽게, 계단에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목격자 없는 시간대 선택, 오후 2시경이 적당, 응급실 이송 후 의식불명 상태 지속되도록. 계단에서 넘어진다고요? 의식불명 상태라고요?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자연스러운 사고였던 거예요. 저를 계단에서 밀어서 떨어뜨린 다음 사고인 것처럼 꾸미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병원에 이송된 후에는 의식을 잃은 상태가 계속되도록 뭔가 조작을 하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생명보험금 3억 원을 타내려는 거였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9월 30일. 바로 모레예요. 이틀 후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수첩을 제자리에 두고 컴퓨터를 끄고 서재에서 나왔어요. 며느리였어요. 생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예요. 제 얼굴을 보더니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하다면서요. 창백할 수밖에요. 이틀 후에 죽을 뻔한 사람인데.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해야 해요.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런데 증거가 충분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걸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까발려야 할까요? 9월 30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요. 9월 29일. 디데이 하루 전이었어요. 그날 아침 아들이 회사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휴가를 냈다면서요. 9월 30일 화요일도 쉰다고 했어요. 이상하죠? 왜 하필 그 이틀을 연달아 쉰다는 걸까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 자주 나가던 모임도 모두 취소했다고 하더군요. 이 이틀 동안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면서요.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요? 평소에는 제가 혼자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저는 그들의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저를 계단에서 밀어뜨리기 위해서 집에 있는 거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어디 가는지, 뭘 하는지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것도 의식하게 되고 물 마시러 부엌에 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특히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며느리가 바로 따라오더라고요. 뭔가 도와드릴 게 없냐면서요. 아, 맞다. 2층 계단이에요.
그들이 계획한 그 장소가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던 거예요. 평소에 저는 2층에 있는 작은 방을 창고처럼 쓰고 있었어요. 가끔 오래된 사진첩이나 옷가지를 정리하러 올라가곤 했거든요. 내일 오후 2시쯤 저를 2층으로 올라가게 유도한 다음 계단에서 밀어뜨리려는 계획인 거예요. 그날 저녁 아들이 갑자기 말했어요. 내일 2층 창고를 정리해보면 어떻겠냐고. 오래된 물건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면서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저를 죽일 계획을 세워놓고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니.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얼굴이 됐을까요? 문득 아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아들이 학교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고 울면서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상처에 약을 발라주면서 아프지 않다고 엄마가 호호 불어주면 금방 나을 거라고 달래줬었죠. 그 작은 손을 잡고 괜찮다고 엄마가 지켜줄 거라고 약속했었는데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싸워서 속상해하면서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기도 했어요. 친구가 배신했다고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고 울먹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나?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우리 아들은 착한 아이니까 괜찮다고 위로해줬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할 때는 등록금이 부족해서 제가 적금을 모두 깨서 줬었어요. 그때 아들이 고맙다고 엄마 덕분에 공부할 수 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꼭 성공해서 효도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결혼할 때도 집 장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목돈을 모두 줬었어요. 아들이 그때 말했잖아요. 평생 엄마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런 아들이 지금은 저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아들 방 앞을 지나가는데 며느리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시간, 장소, 그리고 그 후의 일들까지. 저를 계단에서 밀어뜨린 다음에는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의식을 잃게 만들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의식을 잃게 만든다고요? 혹시 독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으려는 건가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확신이 됐어요. 내일 오후 2시 저는 정말로 위험에 처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뭘 했나요? 그냥 숨어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이제는 행동해야 해요. 밤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믿어줄까요? 설령 믿어준다고 해도 증거가 충분할까요? 아니면 아들과 며느리를 직접 추궁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결정했어요. 일단 내일 오후 2시에는 절대로 2층에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둘 거예요.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9월 30일 D-Day가 밝았어요. 아침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긴장한 것 같으면서도 일부러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쯤
며느리가 점심 준비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간단하게 차리던 사람이 왜 갑자기 혹시 이게 저의 마지막 식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인가요? 오전 11시 아들이 갑자기 말했어요. 오후에 날씨가 좋으니까 2층 창고 정리를 해보라고. 오래된 사진첩도 꺼내서 같이 보면 좋겠다고. 드디어 시작됐어요. 저를 2층으로 유도하려는 작업이. 오후 1시. 점심을 먹고 나서 며느리가 설거지는 본인이 할 테니까 어머니는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층 정리는 언제쯤 하실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대답했어요. 오후 2시쯤에 할 생각이라고.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눈빛을 주고받는 걸 봤어요. 오후 2시가 다가왔어요. 제가 2층으로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단 위에서 저를 밀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대신 제가 준비한 다른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 서류들, 사진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몇 군데 전화를 걸 준비를 했어요. 오후 2시 정각. 운명의 시간이 됐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돼요. 오후 2시 정각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말았어요. 제가 아직 2층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챈 거죠. 아들이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 2층 정리는 안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오늘이 적당할 것 같다면서요. 저는 대답했어요. 조금 더 쉬다가 하겠다고. 그러자 아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며느리와 눈빛을 또 주고받더라고요. 2시 10분이 지났어요. 이번엔 며느리가 나섰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2층 짐이 무거울 텐데 혼자 하시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고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저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면서 위험하다고 말하다니.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해서 내일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아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미루시는 거예요? 정해진 일은 정해진 시간에 해야죠. 정해진 일이라고요? 정해진 시간이라고요? 저를 죽이는 일 말이에요? 2시 20분이 됐을 때 저는 마침내 일어났어요. 하지만 2층이 아니라 제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꺼낸 건 그 갈색 봉투였어요. 6번째로 온 등기우편.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다음엔 서재에서 가져온 파일을 꺼냈어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서류들.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왜 그걸 가져오셨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모든 거짓말들이라고. 위임장을 펼쳐서 보여줬어요. 제가 찍지도 않은 도장이 찍힌 위임장. 은행 대출 서류도 보여줬어요. 제가 신청하지도 않은 5천만 원 대출. 부동산 계약서도 보여줬어요. 제가 가보지도 못한 집을 제 명의로 산 계약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보험 가입서를 꺼냈어요. 저를 피보험자로 해서 3억 원짜리 보험을 가입한 서류. 아들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보셔서 오해하고 계신 거라고. 오해라고요?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써놓은 그 계획들이 적힌 수첩. 9월 30일 D-Day라고 적힌 그 수첩. 계단에서 넘어뜨리기, 자연스러운 사고로 꾸미기, 의식불명 상태 유지하기. 이것도 오해인가요? 며느리가 그건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발뺌했어요. 누군가 장난으로 써놓은 거라고. 장난이라고요?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이라고요? 그때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방금 전까지도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변명했던 것. 수첩은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거짓말한 것까지 모두 녹음됐어요. 아들과 며느리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어제 밤에 들은 대화도 모두 녹음했다고. 저를 계단에서 밀어뜨린 다음 병원에서 의식을 잃게 만들겠다던 그 대화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몰래 찍어둔 사진들도 있다고. 서재에 숨겨둔 서류들, 제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들, 수첩에 적힌 살인 계획들. 모든 증거가 다 있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요? 가족이 가족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나요? 가족이 가족의 이름을 도둑질해서 돈을 훔치나요? 가족이 가족한테 치매가 있다고 거짓 진단서를 만드나요?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병원에서 나온 의료 진단서.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거짓 진단서. 그리고 그 진단서를 만들기 위해 병원에 돈을 준 영수증도 함께.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오해세요.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나요? 저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건 거였어요. 신고하겠다고 말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제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를 쳤다고. 모든 증거가 있으니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아들이 핸드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고는 끝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미리 다른 곳에도 연락해뒀어요. 며느리 친정, 아들 회사, 그리고 우리 동네 이웃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일어난 일을 알게 될 거예요. 아들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을게요. 지금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현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온 거였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러 갔어요.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후 2시 30분. 그들이 계획한 시간보다 30분 늦었지만 제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끝났어요. 더 이상 제 이름은 도둑맞지 않을 거예요. 경찰관 2분이 들어왔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오늘 오후 2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는지, 준비해둔 모든 증거들을 보여드렸어요. 서류들, 사진들, 녹음 파일들. 경찰관 분이 말씀하시길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명의도용, 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모든 게 명확하다고.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변명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정말로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오해라고.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특히 수첩에 적힌 그 계획들과 녹음된 대화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경찰관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차갑고 무거운 쇳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아들이 끝까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결과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결과를 원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럼 뭘 원했던 거죠? 저를 조용히 죽이고 보험금을 받는 결과를 원했던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는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계획은 전부 남편이 세운 거고 본인은 어쩔 수 없이 따라한 거라고. 억울하다고요? 제가 더 억울해요. 평생 믿고 사랑했던 가족한테 이런 배신을 당한 제가 더 억울해요.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피해자이자 신고자로서 자세한 진술을 해야 한다고. 그날 오후 경찰서에 갔어요. 수사관분이 정말 자세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증거들을 모았는지, 오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처음 등기우편을 받았던 그날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의 모든 일들. 수사관분이 감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은 피해자는 처음 본다고. 덕분에 수사가 훨씬 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구속됐어요. 명의도용, 사기, 문서위조, 살인 예비 등의 혐의로.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들은 모두 회수됐고 가짜로 가입된 보험도 취소됐어요. 부동산 계약도 무효 처리됐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련하다는 기분보다는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랐거든요. 우리 아들이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소리, 아들이 텔레비전 보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이제는 그런 소리들을 다시 들을 수 없겠구나 싶었어요. 문득 아들이 어렸을 때 생각이 또 났어요. 밤에 무서워서 제 방으로 와서 같이 자자고 하던 그 작은 아이. 아픈 곳이 있으면 엄마한테 와서 호호 불어달라고 하던 그 순수한 아이. 언제부터 그렇게 변한 걸까요? 돈 때문일까요?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정말 용감하다고 대단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자식이 그런 짓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신고한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제 이름을 지키고 싶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이름은 제 것이니까요. 일주일 후 아들이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본인도 이해할 수 없다고. 정말로 죄송하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뻔했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편지를 읽고 나니까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워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결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진짜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한다는 게.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아니, 익숙해진 정도가 아니라 편해졌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계획에 맞춰 살지 않고, 매일 오전 10시 30분이 되면 혹시나 하고 현관을 봐요. 등기우편이 올까 봐서. 하지만 이제는 오지 않아요. 그런 우편은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오늘 아침 베란다에서 화분들을 돌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정말로 제 것이 된 것 같다고. 60여 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제 이름이 진짜 제 것이라는 기분. 매달 도착했던 그 우편물들은 제 이름을 도둑질하려 했지만 결국은 제가 지켜냈어요. 이제 제 이름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김순희라는 이 이름은 오직 저만의 것이니까요.